남편이 바람난 여자 때문에 나를 쫓아냈다. 그는 이 집과 회사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내가 어떻게 48시간 만에 그를 길거리로 내쫓는지 지켜보라. 광활한 거실의 정적 속에서 무언가 내던져지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커다란 갈색 봉투가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 거칠게 떨어졌다. 봉투는 조금 미끄러져 나가 오늘 아침 내가 막 꽂아놓은 흰 백합이 담긴 크리스탈 꽃병에 부딪혔다. 지금 당장 사인해. 박민준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마땅히 터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노 때문이었다. 지난달 그의 생일 선물로 내가 사준 아르마니 정장의 소매 부분이 약간 구겨져 있었다. 집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감정을 표출했다는 신호였다. 나는 천천히 얼굴에 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받침 접시에 부딪히는 섬세한 소리가 남편의 난폭한 태도와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그를 쳐다본 후 그 봉투를 쳐다보았다. 이혼 서류인가요? 내 목소리는 평탄했다. 이혼 서류뿐만이 아니야. 수정, 이건 내가 결혼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티켓이야. 민준이 거칠게 쏘아붙였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이제 신물이 나. 네, 그 차가운 태도도, 이 집을 박물관처럼 관리하는 방식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남자로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야. 나는 놀라지 않았다. 당연히 다른 여자가 있겠지. 2달 전 그가 현관문을 들어설 때부터 그의 정장에 배어있던 값싼 바닐라 향수 냄새가 이미 코를 찔렀다. 이름은 유라야. 민준이 내 생각을 읽었거나 혹은 나를 더 깊이 상처 주고 싶어 하는 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이 필요해. 그러니 이게 바로 그 확신이야. 네가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두 손을 대리석 테이블에 짚고 마치 마피아 영화에서 배운 듯한 협박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한테 48시간을 주지. 수정. 내 개인 물건들을 챙길 48시간. 옷, 화장품 뭐든지. 하지만 가구, 그림, 그리고 이 집은 내 거야. 내 새 여자친구, 유라가 이 집을 가질 자격이 있어. 다음 주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어 하거든.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6m 높이의 천장, 바카라 크리스탈 샹들리에, 토스카나에서 특별히 수입한 대리석 바닥. 민주는 이 집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그를 이성의 왕이라고 믿게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자존심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의 CEO 월급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칭찬과 선의의 거짓말로 물을 주었다. 사실 민준의 월급은 이 집의 재산세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민준 씨,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건가요? 48시간 안에 날 쫓아내겠다고요? 물론이지. 그가 오만하게 대답했다. 재산 분할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회사가 잘 나가는 건 내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고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쓰는 공동 계좌에서 매달 내가 돈을 냈어. 넌 그저 운 좋게 성공한 남자와 결혼한 주부일 뿐이야. 그러니 사인하고 짐 싸서 꺼져. 안 그러면 이틀 뒤에 단지 경비원들을 불러서 널 끌어내게 할 테니까.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이 권력을 쥐었다고, 이겼다고 느끼고 있었다. 천천히 내 입꼬리가 올라갔다. 두려움의 미소도, 슬픔의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이 퀸을 잘못된 위치로 움직여 체크메이트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을 본 체스 플레이어의 옅은 미소였다. 좋아요.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봉투를 받죠. 48시간이라.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네요. 민주는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앞으로 48시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그냥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내가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서울 하늘 아래 민준의 머리를 가려줄 지붕 한 뼘도 남지 않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좋아. 난 오늘 밤 손님 방에서 잘게. 유라가 곧 새 집을 구경하러 올 거야. 민주는 등을 돌려 가버렸고 나는 이혼 서류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나는 구석에 있는 고풍스러운 벽시계를 흘끗 보았다. 남은 시간 47시간 50분. 게임은 시작되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민주는 샤워 중이었다. 위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차분한 걸음으로 묵직한 디자이너 원목으로 만들어진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솔직히 예뻤다. 완벽하게 드라이된 긴 머리에 낮 시간에 방문하기에는 조금 과하게 파인 타이트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내 모습을 샅샅이 뜯어보는 눈빛.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평범한 실크 홈드레스를 입은 나를. 가정부 아주머니신가? 아, 잠깐만. 당신이 수정 씨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경멸하는 투가 가득했다. 그리고 당신이 유라 씨겠군요. 내가 대답하며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유라는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즉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집 현관의 호화로움을 보고 그녀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와,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좀 칙칙하네. 베이지랑 골드 색상이 너무 많아. 촌스러워 보여. 나중에 내가 이사 오면 전부 미니멀리스트, 인더스트리얼 스타일로 바꿀 거야. 더 모던하게. 그녀는 벽에 걸린 커다란 추상화를 가리켰다. 민준의 고급차 2대 값과 맞먹는 한국의 거장 김한기 화백의 진품이었다. 저건 정말 흉하네. 나중에 떼어버려야지. 나는 부드럽게 문을 닫으며 감정을 억눌렀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유라 씨, 아이스 라테, 시럽 빼고.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마치 내가 카페 직원인 것처럼. 그녀는 거실로 걸어가며 모조 반지로 가득한 손으로 우리 집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그곳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해온 충직한 가사 관리인 임 여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까의 소란을 들었음이 틀림없었다. 사모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장님께서 너무하십니다. 슈이티. 나는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울지 마세요. 손님을 위해 아이스 커피 준비해 주시고 실내의 모든 CCTV를 고해상도 음성 녹음 모드로 활성화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임 여사님의 눈이 잠시 커졌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때 무언가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이스 커피와 약간의 간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마침 민준이 내려오고 있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편안한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유라를 보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자기야. 민준이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유라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민준에게 안겼다. 바로 내 앞에서. 민준 씨, 집은 진짜 큰데 취향이 너무 구식이야. 전부 뜯어 고쳐야겠어.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민준이 유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는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수정,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음료 내려놓고 네 방으로 올라가. 우리 둘만 있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유라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조금 덜 달긴 한데 뭐 괜찮네. 유라가 남편의 무릎 위 1인용 소파에 앉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는 언제 다 처리돼? 나 빨리 집들이 파티하고 싶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할 거야. 모레면 나가. 민준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의 손이 유라의 허리를 감쌌다. 48시간. 그 후엔 이 집은 공식적으로 우리들의 궁전이 되는 거야. 등기부등본은 아직 명의 이전이 안 됐지만 그건 간단한 문제야.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산 집이니까 나한테 완전한 권리가 있대. 나는 식당으로 통하는 문턱 근처 반쯤 가려진 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듣기에는 충분히 가까웠다. 내 드레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아까부터 녹음 중이었다. 근데 저 여자 아무것도 요구 안 하겠지? 유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벤츠. 그것도 우리 거 되는 거지. 걱정 마. 민준이 경멸하듯 웃었다. 수정이는 법이나 금융에 대해선 바보야. 평생 일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내 월급이나 축 내면서 편하게 살았지.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어. 기껏해야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겠지.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시골의 부모님, 아버지는 스위스에 계신 외교관이고 어머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미술품 컬렉터 중 한 분이셨다. 민주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건 내 부모님이 신분 상승을 노리는 속물이라고 부르는 남자와의 결혼을 결코 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내 변명이었다. 잘 됐네. 유라가 킥킥거렸다. 빨리 박민준 사모님이 되고 싶다. 그들은 키스했다. 역겹지만 매우 유용한 광경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녹음을 끄고 서재 뒤에 숨겨진 내 작업실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방금 그들이 내뱉은 모든 말이 자신들의 재정적 관에 못을 하나 더 박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남은 시간 45시간. 시계는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은 고요했다. 민준과 유라는 잠들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라는 주 침실에서 자겠다고 고집하며 암묵적으로 나를 쫓아냈다. 반면 민준은 아직 약간의 부끄러움이 남았거나 규범을 너무 빨리 어기는 것이 두려웠는지 손님 방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서재에 있었다. 나만이 열쇠를 가진 유일한 공간. 이 방은 방음이 완벽했다. 나는 희미한 책상 등을 켜고 오래된 백과사전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닌 다국적 기업 유진 홀딩스의 로고가 박힌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결혼 전성은 김 씨였고 그 이름은 서울 상업부동산의 40%를 장악하고 있었다. 나는 오직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특별한 휴대폰을 꺼냈다. 민주는 결코 알지 못했던 휴대폰. 나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네, 김수정 이사님.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의 목소리는 맑고 기민했다. 유진 홀딩스의 법무팀장이자 내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님,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날카롭고 권위적으로 변했다. 민준이 평소에 듣던 순종적인 아내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아닙니다. 이사님. 긴급한 일이십니까? 박민준 자산에 대한 블랙스완 프로토콜을 발동하세요. 내가 명령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확실하십니까, 이사님? 그 프로토콜은 민준테크의 CEO 직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박탈하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혼인계약 제14조와 15조, 간통 및 일방적인 자산 강제 점유 시도를 위반했습니다. 오늘 자 CCTV 영상과 음성 녹음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건너편에서 빠른 타이핑 소리가 들렸다.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전 박민준 대표가 단순한 엔젤 투자자와의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서명했던 비밀 투자 계약에 따라 그의 민준테크 지분 소유권은 성과 및 도덕적 청렴성에 연동된 베스팅 조건부였습니다. 이사님께서 가진 증거가 있다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액면가
영원의 일방적 주식 매수권 조항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일 아침 그의 회사 계좌 접근을 차단하고 그리고 김 변호사님, 네, 이사님, 이 집 등기부 등본 상태 확인해 주세요. 제 지문 없이는 어떤 법무사도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없도록 이미 금지 조치가 걸려 있는지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건 자동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사님. 한남동 저택의 등기부 등본은 김수정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상속 재산입니다. 남편분께서는 한 푼의 권리도 없습니다. 그가 집을 수리했더라도 그것은 자발적인 기부로 간주됩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자산관리은행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우리 공동 계좌를 동결하세요. 제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은 다시 신탁 계좌로 옮겨주시고요. 그 계좌에는 민준 씨의 이번 달 월급만 남겨두세요. 알겠습니다. 은행 영업이 시작되는 오전 8시에 실행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40시간 후에 퇴거 집행팀을 준비해 주세요. 경찰과 법원 집행관의 동행을 원합니다. 저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드라마는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책상 위에 아직 놓여있는 우리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싶어서 내 정체를 숨겼다. 나는 민준이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이 성공한 가장이라고 느끼길 바랐다. 나는 유령 회사를 통해 그의 회사에 자금을 투입했고 삼촌의 인맥을 통해 그에게 큰 프로젝트들을 안겨주었다. 모두 그가 모르게 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하게 내버려뒀다. 하지만 겸손함 없는 천재성은 괴물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그 괴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오늘 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자산 목록 정리. 남은 시간 40시간. 이 큰 집은 귀중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지 알기에는 너무 어리석었다. 그는 물건의 가치가 로고의 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는 80인치 TV와 가죽 소파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예술의 가치에는 눈이 멀었다. 나는 내 집 안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지하 창고에서 특수 하드 케이스를 가져왔다. 첫 번째 목표는 중앙 복도의 벽이었다. 그곳에는 세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민준에게는 그저 내가 인사동 화랑에서 사온 이상한 추상화일 뿐이었다. 수집가에게는 그것들은 김원기 화백의 진품 초기 스케치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내리고 비밀 저장 공간에 미리 준비해둔 고품질의 복제품으로 교체했다. 6개월 전 민준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준비해둔 것이었다. 진품과 가품의 차이는 일반인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민준은 결코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다음은 보석. 나는 주침실 옆에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침실에서 유라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주 조용한 발걸음으로 거울 뒤에 벽금고를 열었다. 민주는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세트, 롤렉스 시계, 그리고 금괴가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모르는 것은 이 금고에 가짜 바닥 칸막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금고 바닥에 벨벳 안감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진짜 서류들, 집 소유권 증서, 사실상 내 회사 명의로 구입한 민준의 스포츠카, 자동차 등록증, 여권, 그리고 국채가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꺼냈다. 그리고 약간 짓궂은 짓을 했다. 나는 민준의 파텍 필립 시계를 집어들었다. 작년 내 생일 선물로 1억 5천만 원짜리였다. 나는 그것을 내 케이스에 넣고 장난삼아 온라인으로 구매한 SA급 짝퉁 시계로 교체했다. 모양은 똑같고 무게도 같았지만 안의 무브먼트는 일주일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차고로 갔다. 차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있었다. 민준의 포르쉐와 내 미니 쿠퍼,
나는 그 포르쉐의 보닛을 열었다. 그리고 자동차 애호가인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로 작은 퓨즈 하나를 뽑았다. 연료 펌프 퓨즈. 내일 아침 그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부심의 상징이 협조를 거부할 때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모든 귀중품을 하드케이스에 안전하게 넣은 후 나는 그것을 뒷문으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내 충직한 개인 운전기사인 박 기사님이 로고 없는 검은색 밴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거 삼성동 아파트로 옮겨주세요. 기사님. 열쇠는 평소처럼 금고에 있어요. 내가 속삭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여기선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주 괜찮아요, 기사님. 내일이 진짜 쇼의 시작이니까요. 배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내 눈에는 이제 조금 더 텅 비어 보이지만 민준에게는 여전히 호화롭게 보이는 집으로 이 집의 모든 생명, 유동 자산과 가치 있는 예술품들은 이미 떠났다. 남은 것은 곧 무너져 민준을 덮칠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뉘었다. 잠이 필요했다. 내일은 다시 연기를 해야 하니까. 남은 시간 36시간. 아침 햇살이 서재의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이상하게도 눈물도 혼란도 없었다. 오직 날카로운 집중력뿐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바다색 무릎길이 원피스를 입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임 여사님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 프라이. 민준과 유라는 10분 뒤에 내려왔다. 그들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커플처럼 보였다. 유라는 내 실크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주 침실 옷장에서 꺼냈음이 틀림없었다. 정말 뻔뻔했다. 하지만 나는 내버려뒀다. 높이 날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좋은 아침, 전 부인. 민준이 조롱하는 투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식탁 상석에 앉았다. 서류에 사인했어. 나는 그의 앞에 김치찌개 그릇을 놓아주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있어요. 민준은 즉시 아침 식사를 잊었다. 그는 유라를 이끌고 거실로 달려갔다. 나는 그들 뒤를 여유롭게 따라갔다. 민준은 봉투를 움켜쥐고 서류를 꺼내 마지막 장을 넘겼다. 인지 위에 깔끔하게 찍힌 내 서명을 보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드디어 그가 종이를 트로피처럼 공중에 치켜들며 외쳤다. 이거 봐, 자기야. 항복했어. 이 집은 우리 거야. 유라는 기쁨에 겨워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꼭 껴안았다. 아, 민준 씨 정말 대단해. 잘 가, 수정 씨. 민준이 나를 쳐다보았다. 승리의 미소가 그의 얼굴을 장식했다. 잘했어. 수정, 내 위치를 아는구나. 협조적으로 나왔으니 내가 친절을 베풀지. 내일 내 집 옮길 때 회사 트럭 빌려도 좋아. 하지만 기억해. 전자제품이나 가구는 하나도 가져가지 마. 그건 내 자산이니까. 관대함에 감사해요. 민준 씨. 내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짐을 싸기 시작할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민준이 유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유라가 이제 내 드레스룸을 쓰고 싶어 해. 그러니 1시간 안에 화장대 비워줘. 화장할 공간이 필요하거든.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민준은 사기가 충전되어 아침 식사를 해치우러 식당으로 돌아갔다. 유라는 새로운 영역을 차지할 생각에 들떠 위층으로 달려갔다. 나는 거실에 조용히 서서 민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읽지 않았다. 재산 분할에 관한 4페이지 이항을 읽지 않았다. 그는 또한 내 서명 아래에 법률 대리인을 지칭하는 작은 이니셜과 함께 날짜를 하루 전으로 적어두어 그가 오늘 이 서류를 법원 판결 전에 나를 쫓아내는데 사용하려 할 경우 기술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몰랐다는 것이다. 내 서명이 바로 방아쇠였다는 것을. 그가 서류에 서명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순간 김 변호사님은 알림을 받을 것이다. 나는 방금 서명 완료라는 코드 문자를 보냈다. 그것은 2단계 완전 동결을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나는 민준이 개걸스럽게 김치찌개를 떠먹는 것을 보았다. 부자로서의 마지막 식사를 즐기렴. 민준. 오늘 오후가 되면 생수 한 병 살 돈도 없을 테니까. 나는 얼마 되지도 않는 내 옷들을 챙기러 계단으로 향했다.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다. 몇 시간 후 민준은 회사로 갈 것이고 바로 그때 그의 현실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남은 시간 34시간. 쇼핑몰에서 유라를 내려준 후 유라는 윈도우 쇼핑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는 핑계를 댔다. 어쩌면 민준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민준은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민준테크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그는 답이 필요했다. 왜 모든 카드가 정지되었는가? 왜 은행은 연락이 닿지 않는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것이 분명 전국적인 은행 시스템 오류이거나 해커가 자신의 계정을 공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단 한 번도 내가 원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수정은 그저 기계치인 전업주부일 뿐이었다. 민준은 CEO 박민준이라고 적힌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그는 방금 레스토랑에서 무너졌던 위엄을 되찾으려는 듯 위풍당당하게 고층 빌딩 로비로 들어섰다. 그는 자동 회전식 출입문인 턴스타일로 가서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태그했다. 삑삑 빨간불. 쇠로 된 차단봉이 돌아가지 않았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카드를 더 세게 다시 태그했다. 삑삑 빨간불. 젠장. 오늘 대체 왜 이래? 민준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뒤에 선 직원들의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보았다. 몇몇은 수군거리고 있었다. 강 부장님. 민준이 로비 보안 팀장에게 소리쳤다. 수동으로 문 열어줘요. 내 아이디 카드가 고장 났나 봐. 평소 민준이 지나갈 때마다 깍듯이 허리를 숙이던 건장한 남자는 이번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다가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아이디 카드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강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비활성화.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누가 감히 내 아이디를 비활성화해.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대리석 로비에 울려 퍼졌다. 이 사회와 대주주의 지시입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부터 대표님의 사내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민준은 웃었다. 히스테릭하게 들리는 웃음이었다. 대주주, 내가 지분 20%를 가지고 있어. 그 익명의 투자자는 한 번도 경영에 간섭한 적이 없다고. 이건 쿠데타야.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3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해온 민준의 개인 비서인 윤 비서가 중간 크기의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다. 평소에는 상냥하게 웃으며 그를 멋진 보스라고 부르던 윤 비서는 이제 낯설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윤 비서는 턴스타일을 지나 민준에게 종이 상자를 건넸다. 대표님의 개인 물품입니다. 윤 비서가 공식적인 말투로 말했다. 가족사진, 머그컵, 휴대폰 충전기입니다. 노트북과 업무 서류는 감사팀에 보관되었습니다. 윤 비서,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설명해봐. 민준이 윤 비서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강 부장이 재빨리 민준의 손을 쳐냈다. 직원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대표님. 윤 비서는 블레이저를 바로잡았다. 대표님, 민준테크 지분 80%를 소유한 유진홀딩스에서 긴급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회사 자금 유용 및 중대한 윤리 위반 혐의로 CEO직에서 잠정 해임되셨습니다. 유진홀딩스.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익숙하게 들리는 이름이었다. 거대 부동산 기업의 이름. 언제부터 그들이 자신의 투자자가 되었지?
그는 자신의 투자자가 외국 컨소시엄이라고 생각했다. 대표가 누구야? 얘기 좀 해야겠어. 김수정님이십니다. 윤 비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이름은 민준을 망치로 내리치듯 강타했다. 그의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정. 그가 속삭였다. 내 아내, 수정이가 전 아내분이시죠. 대표님. 오늘 아침 대표님께서 던지신 서류에 따르면요. 윤 비서가 날카롭게 정정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표님께서 앞에 주차하신 포르쉐는 회사 자산입니다. 법무팀에서 이미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윤 비서는 등을 돌려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민주는 자신의 잡동사니가 담긴 상자를 껴안은 채 석상처럼 서 있었다. 예전에 그에게 아첨하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그를 지나쳐갔다. 민주는 벌거벗은 기분이었다. 왜소해진 기분이었다. 수정이의 결혼 전 성이 김씨였지.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수정과 유진홀딩스의 관계를 깨닫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을까? 그는 내내 수정이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이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의 목줄을 쥔 거대 기업의 소유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다. 로비에서 나가 주십시오. 대표님,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주는 밖으로 걸어 나왔다. 따가운 서울의 햇살이 그의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아끼던 노란색 포르쉐가 견인 트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기운이 없었다. 그는 온라인 택시를 부르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데이터가 끊겼고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도 이미 삭제되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민주는 이제 조롱거리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사진이 담긴 상자를 껴안은 채 일반 택시를 잡기 위해 테헤란로 길가에 서서 손을 들었다. 남은 시간 26시간. 민준이 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속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유라는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신만의 작은 종말을 겪고 있었다. 유라는 우아한 걸음으로 VIP 주차 구역으로 향했다.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신용카드를 점심값으로 써버려서 쇼핑을 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눈요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한 달 전 민준이 빌려준 흰색 벤츠 C클래스에 어서 타고 싶었다. 그 차는 그녀의 지위의 상징이었다. 그녀가 부유한 남자를 정복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가 주차 구역 A12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유라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주차 기둥 번호를 확인했다. 맞았다. A12. 설마 도난당했나?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즉시 주차 관리실로 달려갔다. 아저씨, 제 차가 없어졌어요. 흰색 벤츠. 번호판 B1K예요. 그녀가 직원에게 소리쳤다. 직원은 차분하게 컴퓨터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잠시만요, 손님. 번호판 B1K예요. 아, 여기 있네요. 차량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약 20분 전에 공식 소유주가 예비 열쇠를 이용해 회수해 갔습니다. 뭐라고요? 공식 소유주는 제 남자친구 박민준 씨예요. 말도 없이 가져갈 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회수팀이 제시한 자동차 등록증 데이터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는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주아바디 센토사입니다. 그들은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자산 회수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유라는 침묵했다. 그녀의 느린 두뇌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유진그룹, 민준이 주요 고객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왜 그들이 민준의 차를 회수해 가지? 유라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고객님께서, 유라는 발을 굴렀다.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값비싼 옷차림의 여자가 보안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럼 전 뭐 타고 집에 가요? 그녀가 마치 그들의 잘못인 양 경비원에게 쏘아붙였다. 서쪽 로비에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손님. 경비원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유라는 새빨개진 얼굴로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지난달 민준의 카드로 산 구찌 드레스를 입고 다른 사람들과 뒤섞여 일반 블루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상상했다. 이건 굴욕이었다. 톡 쏘는 오렌지 방향제. 냄새가 나는 택시 안에서 유라는 마침내 민준과 통화하는 데 성공했다. 민준의 와치 앱이 먹통인 것 같아 일반 전화로 걸었다. 그녀는 민준의 데이터가 끊겼다는 사실을 몰랐다. 여보세요, 민준 씨. 대체 어디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유라가 소리쳤다. 소리 지르지 마. 민준의 목소리는 지치고 화가 나 있었다. 나도 지금 머리 아파. 내 차는 회사에서 견인해 갔어. 내 차도 뺏겼어. 무슨 PT 회사 거라던데. 당신 차라고 했잖아. 그건 복잡해, 유라야.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지금 집으로 와. 그 지옥 같은 집으로 가라고. 나 배고파. 민준 씨. 맛있는 저녁 먹고 싶어. 그냥 와. 유라야. 수정이가 집에서 밥 해놨을 거야. 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수정이가 밥을 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방금 쫓아낸 전 부인이 한 음식을 먹게 될 거라고. 상황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이 탄 배에 구멍이 났고 자신에게는 구명조끼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돈도 차도 없었고 민준의 집으로 이사 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살던 오피스텔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었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남은 시간 22시간. 집은 향기로웠다. 방향제 냄새가 아니라 식욕을 돋우는 로즈마리, 마늘, 그리고 구운 고기 냄새였다. 나는 하얀색 깨끗한 앞치마를 홈드레스 위에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다. 식탁 위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차려놓았다. 리넨 식탁보,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은식기, 그리고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셔츠는 겨드랑이 부분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구겨진 종이처럼 엉망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 당연히 압수당했으니까. 그는 그 바보 같은 상자만 들고 있었다. 10분 뒤 유라가 들어왔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엉망이었다. 머리는 땀과 서울의 습기 때문에 축 처져 있었고 화장은 약간 번져 있었다. 그들은 거실 중앙에서 마주쳤다. 피로와 혼란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서 오세요. 내가 식당에서 인사했다. 내 목소리는 명랑했다. 시간 맞춰 오셨네요. 비프 웰링턴이 막 다 됐어요. 민주는 뭐라 형용하기 힘든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분노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수정,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식사부터 하죠. 민준 씨. 내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배고플 때 사업 얘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당신이 정한 규칙이었는데 나는 식탁 끝 주인 자리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보통은 민준이 이 자리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차지했다. 민준은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앉았고 유라는 망설이며 왼쪽에 앉았다. 나는 그들의 잔에 생수를 따라주었다. 비싼 레드와인은 이미 치워버렸다. 그들은 마실 자격이 없었다. 수정,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내 비서가 그러는데 네가 민준테크 소유주라던데 그거 거짓말이지. 이혼을 취소하게 하려고 나를 겁주려는 거지. 나는 내 접시에 고기를 차분하게 썰었다. 먹어요, 유라 씨. 호주산 수입육이에요. 아마 이런 품질의 고기를 먹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유라는 눈을 흘겼지만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녀는 식사 예절도 잊은 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민준 씨, 민준 씨. 5년 전 당신의 초기 자본금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시골 농부이신 부모님의 유산, 아니면 자동차 튜닝에 항상 다 써버리던 당신의 저축.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자금, 우리 삼촌의 벤처 캐피털을 통해 내가 투자한 거예요. 당신의 첫 고객들을 로비해 준 것도 나고, 당신이 축구 도박으로 소액 현금을 자주 빼돌렸음에도 재무감사가 깨끗하게 나오도록 한 것도 나예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넌 내내 날 속였어.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 나는 내 남편이 자존감을 갖길 바랐어요. 내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에게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민준 씨. 하지만 당신은 그 무대를 관객에게 침을 뱉는데 사용했죠. 그 관객이 바로 나였고요. 내 접근 권한 돌려놔. 민준이 식탁을 치며 소리쳤다. 접시가 흔들렸다. 내가 그 회사를 키웠어. 내가 밤낮으로 일했다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나는 작게 웃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웃음이었다. 당신 휴대폰의 GPS 데이터와 회사 경비 지출 기록을 보면 당신은 근무 시간의 40%를 5성급 호텔, 스파, 그리고 가짜 고객들과의 가라오케에서 보냈더군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민준 씨. 그건 절도죠. 널 고소하겠어. 무슨 돈으로요? 내가 태연하게 물었다. 당신 계좌는 텅 비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됐고, 차는 압수당했죠. 심지어 당신의 최고 변호사인 김앤장 변호사님도 우리 아버지와 골프 치는 친구 사이예요. 당신 전화 안 받을 걸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현실이 그의 두꺼운 두개골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유라가 갑자기 먹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잠깐만. 그럼 민준 씨 진짜 파산한 거야? 완전히 파산이 아니에요, 유라 씨. 내가 정정했다. 공장 초기화 설정으로 되돌려진 거죠. 유라는 새로운 혐오의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 재벌이라고 했잖아. 이 집도 당신 거라고 했잖아. 이건 그냥 오해야. 유라야. 민준이 유라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 손을 뿌리쳤다. 됐어요. 나는 일어섰다. 저녁 식사쇼는 끝났어요. 음식 마저 먹고 잠자리에 드세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당신들의 마감 시간이 24시간 남았으니까. 나는 절망에 빠진 민준과 손익 계산을 시작한 유라를 식당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이제 유독해졌다. 돈과 욕망 위에 세워진 그들의 관계의 기반은 돈이 사라지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남은 시간 15시간, 새벽 2시. 거대한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나는 민준과 유라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약 1시간 전, 그들의 싸움 소리가 아래층 내 방까지 들렸다. 유라는 사기라고 소리쳤고, 민준은 충성심에 대해 소리쳤다. 정말 지루한 드라마였다. 이제는 고립 단계다. 나는 굳게 잠긴 내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스마트 홈 시스템에 접속했다. 1단계. 인터넷 연결 차단. 나는 메인 라우터를 비활성화했다. 집 전체의 와이파이가 끊겼다. 이 시대의 인터넷 없이는 인간은 산소를 잃은 것과 같다. 그들은 데이터도 이미 끊겼기 때문에 온라인 택시를 부를 수도, 왓츠앱으로 친구에게 연락할 수도, 뉴스를 볼 수도 없을 것이다. 2단계 통신 고립. 나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휴대용 신호방해 장치를 사용했다. 이 장치는 반경 50m 내의 휴대폰 신호를 차단한다. 이제 그들의 휴대폰은 쓸모없는 유리와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다. 내 방에 있는 유선 전화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었다. 3단계 디지털 잠금. 나는 현관문, 차고문, 그리고 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이전 비밀번호는 123,456.
민주는 정말 게을렀다. 새로운 비밀번호, 우리의 이혼 날짜, 4단계, 온도 조절. 이건 내 개인적인 손길이었다. 나는 유라가 자는 주 침실의 에어컨을 최저 온도인 16도로 설정했다. 얼어붙게 내버려 둬라. 반면 민준이 자는 손님방의 에어컨은 완전히 꺼버렸다. 오늘 밤 서울은 찜통더위였다. 자신의 죄 속에서 땀 흘리게 내버려 둬라. 끝났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 집은 이제 그들에게는 감옥이고 나에게는 요새였다. 내일 아침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갇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차도 없고 통신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불편한 상태. 심리적 압박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궁지에 몰렸을 때 드러난다. 나는 민준이 그녀에게 안락함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유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민준이 나에게 물 한 잔을 구걸해야 할 때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큰지 보고 싶었다. 나는 침대에 몸을 뉘었다. 오늘 밤 잠은 아주 깊이 들 것이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조용히 울부짖었다. 벽시계는 계속해서 똑딱거렸다. 똑딱, 똑딱, 완전한 파멸을 향해. 남은 시간 23시간. 서울의 해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열기는 이미 환기구를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다. 손님방에서 민주는 마치 마라톤을 막 끝낸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깼다. 땀이 그의 티셔츠를 흠뻑 적셔등 피부에 역겹게 달라붙었다. 그는 반쯤 감은 눈으로 에어컨 리모컨을 더듬거리며 좌절감에 차 여러 번 전원 버튼을 눌렀다. 꺼져 있었다. 에어컨 표시등은 어두웠다. 민주는 신음하며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는 마치 콘크리트 오븐 속에서 산채로 구워지는 기분이었다. 한편 복도 건너편의 호화로운 주 침실에서는 유라가 정반대의 상태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평소에는 고급스럽게 느껴지던 두꺼운 거위, 털 이불 아래에서 심하게 떨고 있었다. 이제는 얼음장처럼 느껴졌다. 입술은 파랗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녀는 벽에 에어컨 제어판이 파워 냉방 모드가 잠긴 채 16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온도를 올리려 했지만 패널은 그녀의 손가락 터치에 반응하지 않았다. 중앙 시스템에서 잠겨 있었다. 젠장, 유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각자의 방에서 나왔다. 땀에 흠뻑 젖어 냄새나는 민준과 거대한 누에고치처럼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유라가 마주쳤다. 유라의 얼굴은 창백했고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2층 발코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서 나는 라탄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자연스럽고 시원한 아침 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내 옆에 작은 테이블에는 내가 유일하게 열쇠를 가진 연문을 통해 단골 배달원이 막 배달해준 버터, 크루아상과 함께 향기로운 연기를 피우는 가요. 아라비카,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좋은 아침. 내가 읽고 있던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명랑하게 인사했다. 잘 잤어요? 에어컨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정. 민준이 이마의 땀을 소매로 닦으며 소리쳤다. 내 방은 지옥 같고 내 방은 북극 같았어. 유라가 크게 재채기하며 덧붙였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하고 산미 있는 향이 후각을 자극하게 한 뒤 대답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스마트 홈 시스템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나 보네요. 전기세가 비싸잖아요. 민준 씨, 그리고 당신 계좌가 비었으니 내가 절약해야죠. 청구서 납부자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공평하죠. 민준이 공격적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지금 당장 인터넷 켜. 이메일 확인도 못하겠어. 이 집에서는 휴대폰 신호도 전혀 안 터져. 나도 인스타그램 못 열어. 유라가 칭얼거렸다. 휴대폰 화면 밖에도 삶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그들이 모르는 숨겨진 네트워크. 내 개인 와이파이에 연결된 태블릿의 디지털 뉴스 페이지를 넘기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면 짐이나 싸기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이제 23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어. 유라가 요구했다. 몸이 다 굳었어. 그러세요. 내가 비스듬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주 침실의 온수기는 가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스통은 오늘 아침에 기사 아저씨가 미납 요금 때문에 수거해 가셨을 텐데요. 유라는 좌절감에 비명을 지르며 발을 굴렸고 다시 욕실로 달려 들어갔다. 아마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을 것이다.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와 유라의 놀란 비명 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민주는 살인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 이거 즐기고 있지? 아주 많이. 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예전에는 당신이 편안하도록 모든 것을 했어요. 집 온도를 조절하고 당신 게임을 위해 인터넷이 빠른지 확인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확인했죠.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요. 이제 내가 당신의 마법사가 되기를 그만둔 거예요. 민준 씨, 현실에 온 걸 환영해요. 민주는 코웃음을 치며 계단 쪽으로 돌아섰다. 은행에 갈 거야. 네가 만든 이 혼란을 바로잡을 거라고.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차도 없이요. 내가 물었다. 그리고 택시 앱도 없이.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등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리고는 완고하게 걸음을 계속했다. 단지 앞까지 걸어가서 오토바이 택시라도 잡을 거야. 너 따위는 상관없어. 나는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어제 오만하게 이혼 서류를 던졌던 남자가 이제는 값싼 교통수단을 찾기 위해 서울의 아침 햇살 아래 2km를 걸어야만 했다. 나는 다시 태블릿을 보았다. 오늘 아침 유진홀딩스의 주가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었다. 인생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남은 시간 20시간, 민주는 3시간 후에 돌아왔다. 그의 모습은 떠날 때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잠잘 때 땀으로 젖었던 셔츠는 이제 길거리 먼지와 햇볕에 흘린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탔고 머리카락은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 택시를 쉽게 찾지 못했고 그가 찾은 택시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태워주기를 거부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편의점 ATM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카드는 기계에 먹혔다. 민주는 집으로 들어와 거실 콘솔 테이블에 놓인 유선 전화기로 직행했다. 그것이 유일하게 작동하는 통신수단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피처럼 붉은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다. 임 여사님은 먼지를 닦는 척하며, 아니, 더 정확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은행의 VIP 서비스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박민준입니다. 그가 수화기에 소리쳤다. 왜 제 카드가 먹혔죠? 왜 제 모든 접근이 차단된 겁니까?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고객 서비스 직원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차분했지만 절차적이었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고객님. 그는 단지 가난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았다. 민주는 천천히 돌아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피를 모두 빨린 것처럼 창백했다. 너, 그가 속삭였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막 칠한 손톱을 불었다. 정정하죠, 민준 씨. 당신이 당신 인생을 망친 거예요. 당신은 회사 돈을 당신의 창녀에게 자금을 대는데 사용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걸 횡령이라고 하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민준 씨.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나는 네 남편이야. 전 남편이죠. 내가 차갑게 맞받아쳤다. 그리고 대주주로서 나는 내 회사의 자산을 도둑으로부터 보호할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비록 그 도둑이 5년 동안 나와
한 침대에서 잤다고 해도 말이죠. 민주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의 오만함의 기반이었던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내내 내가 지어준 무대 위에 서 있었고 내가 방금 그의 발밑에서 양탄자를 빼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유라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샤워를 했다. 어떻게 차가운 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민준 씨, 유라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요구하는 투였다. 옆집 사람 핸드폰 빌려서 택시 불렀어. 아까 담 넘어가느라 힘들었다고. 택시가 단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고지식한 경비원이 못 들어오게 하거든. 지금 당장 호텔로 가자. 여기선 더 못 있겠어. 민주는 텅 빈 눈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가자. 민준 씨, 거기 가서 당신이 비밀 지갑에 숨겨둔 비상카드로 택시비 내. 유라가 재촉했다. 민주는 웃었다. 건조하고 절망적인 웃음이었다. 비상카드. 그 카드도 정지됐어. 유라야, 전부다. 난 1억이 넘는 빚이 있어. 유라의 걸음이 마지막 계단에서 멈췄다. 그녀의 손에 들린 캐리어가 천천히 내려왔다. 무슨 소리야?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 파산했어, 유라야. 완전히. 수정이가 모든 걸 가져갔어. 유라는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날 보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니까요. 이제 그 거실의 분위기는 변했다. 더 이상 민준 대 수정의 싸움이 아니었다. 유라와 민준의 사랑이라는 환상을 현실이 강타하는 순간이었다. 남은 시간 18시간. 침묵을 깬 것은 울음이 아니라 유라의 분노의 폭발이었다. 그동안 민준 앞에서 써왔던 애교 많고 부드러운 여자의 가면이 완전히 깨졌다. 계산으로 가득 찬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파산. 유라가 쉿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이 바닥에 아직 주저앉아 있는 민준을 향해 가늘어졌다. 당신 천재 CEO라고 했잖아. 회사가 전부 당신 거라고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애처로웠다. 유라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야.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한테는 기술이 있고 인맥이 있어. 무슨 인맥? 유라가 거칠게 말을 잘랐다. 차는 뺏겼고 카드는 막혔잖아. 넌 전기세 충전도 못해. 내가 거지랑 같이 살고 싶을 것 같아. 유라. 민준이 일어섰다. 자존심이 상했다. 말 조심해. 내가 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 한 거야. 널 위해 아내와 이혼했다고. 누가 그러라고 했어. 유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다. 난 그냥 아파트 하나 사달라고 했어. 민준 씨, 내 부자 아내랑 세계대전을 벌이라고 한 적 없어. 네가 그냥 아내가 투자해준 꼭두각시인 줄 알았으면 지난 1년 동안 너한테 시간 낭비 안 했을 거야. 그 말은 물리적인 따귀보다 더 세게 민준을 때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내내 돈 때문이었어? 당연하지. 유라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소름이 돋는 웃음이었다. 사랑도 밥 먹여줘야 하는 거야. 민준 씨. 사랑도 스킨케어가 필요하고 유럽 여행도 가야 한다고. 내가 횡령죄 전과까지 있는 파산한 이혼남이랑 같이 살고 싶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나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마치 라이브 막장 드라마를 보듯 이 쇼를 즐겼다. 방정식에서 돈이라는 변수가 제거되자마자 그들의 진정한 사랑이 몇 분 만에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보는 것은 정말 만족스러웠다. 이 꽃뱀 같은 여자. 민준이 쉿소리를 냈다. 배신감에 그의 눈이 글썽이기 시작했다. 내가 너한테 에르메스 백, 시계, 다이아몬드 사줬잖아. 그리고 그게 전부 횡령 증거품이잖아. 안 그래? 유라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그녀는 손에 든 캐리어를 보고 나를 쳐다보았다. 수정 씨,
제가 이 물건들 일부를 돌려드리면 저를 장물아비로 고소하지는 않으실 거죠? 나는 작게 웃었다. 유라도 똑똑했다. 그녀의 생존 본능은 강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요. 유라 씨, 얼마나 빨리 이 집에서 나가느냐. 그리고 나중에 내 감사팀에 얼마나 협조적이냐에 따라서요. 유라,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이제 저 여자랑 한패가 되는 거야? 유라는 민준을 무시했다. 그녀는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저 지금 당장 갈게요. 당신들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여기서 피해자라고요. 가세요. 내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정문은 수동으로 잠겨 있진 않지만 무거워요. 직접 미세요. 유라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캐리어를 끌고 민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유라야, 기다려. 민준이 쫓아가려 하며 유라의 팔을 잡았다. 짝! 매서운 따귀가 민준의 뺨에 날아들었다. 유라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만지지 마. 내 신세나 신경 써. 유라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민준은 방 중앙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의 뺨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반쪽이라고 찬양했던 여자의 손가락 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 나를 쳐다보았다.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의 감정은 불안정했다. 그는 상처 입고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만족해, 수정. 그가 희미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일어나 드레스를 정돈했다. 아직요. 아직 18시간이나 남았고 당신은 여전히 내 집에 있잖아요. 남은 시간 15시간. 민주는 순순히 포기하지 않았다. 수치심이 무모함으로 변했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수도꼭지에서 물 한 잔을 받았다. 생수 디스펜서는 이미 비었고 나에게 달라고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탐욕스럽게 물을 마셨다. 그는 다른 눈빛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의 눈빛. 네가 날 이렇게 그냥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민준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2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아까부터 식당 구석에서 지켜보던 임 여사님이 빗자루를 손에 들고 앞으로 움직였다.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임 여사님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다. 나는 민준이 두렵지 않았다. 권력을 잃은 남자는 보통 짓기만 할 뿐 물지는 않는다. 들어, 수정. 민준이 내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 회사 비밀 많이 알아.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안다고. 네가 나한테 위자료 한 5억 정도 주고 형사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민준테크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다 불어버릴 거야. 내 회사 평판을 박살내주겠어. 나는 연민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상대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헛된 협박이네요, 민준 씨.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비밀이요? 부산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이미 유진그룹의 다른 자회사가 입찰을 따냈어요. 물류의 프로젝트 소스 코드는 어젯밤 중앙 IT팀에서 이미 확보했고요. 당신이 가진 게 뭐죠? 고객 연락처 목록.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돈에 충성해요. 민준 씨. 그리고 돈은 나한테 있고요. 법적으로 망치가 두드려지기 전까지는 내가 내 남편이야.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소리쳤다. 나는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 집의 절반은 내 거라고. 재산 분할 소송을 할 거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수정. 몇 년 동안 서로 죽일 듯이 한 집에서 살고 싶어. 이것이 그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는 혼인법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려 했다.
나는 방구석의 뷔페 테이블로 차분히 걸어가 파란색 파일을 집어들었다. 어제의 그 갈색 이혼 서류 파일이 아니었다. 다른 파일이었다. 민준 씨, 민준 씨. 기억력이 정말 짧으시네요. 내가 그 파일을 열며 말했다. 2019년 우리 결혼식 이틀 전 서초동의 최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신은 여기에 서명했어요. 나는 그 서류를 들어 올렸다. 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 민주는 기억을 더듬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였잖아. 내 아버지가 세금 문제 때문에 분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제7조 2항을 읽어보세요. 내가 그의 얼굴 앞에 종이를 들이밀며 말했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가 가리키는 글을 읽었다. 혼인 중 일방의 부정행위 간통과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입증될 경우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모든 분할 청구권을 자동으로 포기하며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자본으로 운영된 사업의 이익 분배에 대한 권리 또한 상실한다. 민준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제8조. 내가 잔인하게 말을 이었다. 부정행위가 입증된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자본 및 편의시설을 결혼일로부터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는 탁 소리를 내며 파일을 닫았다. 나는 당신과 유라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자백 음성 녹음도 있고요. 유라의 계좌로 이체한 은행 기록도 있어요. 법적으로 민준 씨, 당신은 아무것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당신이 누렸던 모든 편의시설의 가치에 해당하는 빚을 나에게 졌어요. 이 집의 임대료, 차, 옷, 음식 전부요. 나는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의 방향을 바꿨다. 이제는 내가 그를 뒤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러니 당신의 5억 제안은 정말 우습네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청구해야 할 판인데 내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남은 시간 안에 조용히 나가면 어쩌면 당신의 개인적인 빚은 잊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고집을 부리고 여기 머문다면 나는 내 얼굴을 그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나는 당신이 횡령죄로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출소했을 때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수십억의 빚을 지고 있을 거고 그 빚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할 거예요. 민주는 등이 벽에 부딪힐 때까지 물러섰다. 다리가 떨렸다. 그는 내 눈에서 악마를 보았거나 어쩌면 그의 미래를 앗아갈 저승사자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순수한 공포에 목이 메었다. 좋아요. 내가 속삭였다. 짐 싸는데 힘을 아껴두세요. 필요할 테니까. 남은 시간 12시간. 오후 4시. 민주는 손님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울고 있었을지도 멍하니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멈춰섰다. 내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과 함께 내렸다. 우리 가족의 법무사인 최 법무사님, 그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 개인 경호팀이었다. 민주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계단에서 내려왔다. 눈이 부어 있었다. 그는 그 일행이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또 뭐야? 민준이 힘없이 물었다. 마지막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박민준 씨. 김 변호사님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열었다. 김수정 이사님의 지시에 따라 자산 현황을 낭독하고 공식적으로 부동산 명도 최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왔습니다. 민주는 구석 의자에 앉았다. 이 법률 전문가들 앞에서 그는 작아 보였다. 최 법무사님이 녹색 표지의 큰 문서를 열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등기번호 1024, 소유주, 김수정, 2015년 유증을 통해 취득, 상속재산으로 분쟁 또는 담보권 설정 기록 없음. 최 법무사님이 안경 너머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박민준 씨, 농지법상으로는 소유주의 허가 없이는
단 하루도 이곳에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은 순전히 아내분의 구두 허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허가는 서면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것은 최고서입니다. 당신에게는 내일 아침 9시까지 당신이 직접 제시했던 구두 최후 통첩으로부터 정확히 48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길 경우 우리는 무단 침입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대기 중입니다. 민주는 그 종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그것을 받으려 움직이지 않았다. 왜?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거야? 수정,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야? 그 질문은 방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김 변호사님과 최 법무사님은 잠시 사적인 공간을 주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무표정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더 이상 증오는 없었다. 공허한 뿐이었다. 왜냐고 물었나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에게 세상을 줬어요. 사랑, 지지, 자본, 그리고 존엄성을 줬죠. 우리 가족 앞에서 당신의 단점을 가려줬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했을 때 당신을 변호했어요. 나는 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 나를 모욕했어요. 다른 여자를 내 침대에 데려와 재웠고 할머니의 유산인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 했죠. 당신은 내 마음만 부순 게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은 내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어요. 나는 꼿꼿이 섰다. 나는 잔인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거울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죠. 당신이 돌을 던졌으니 나는 산을 던지는 거예요.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였다. 그는 울고 있었다. 후회의 눈물일까? 아니, 자기 연민의 눈물일 가능성이 더 컸다. 이 최고서 수령증에 서명하세요, 박민준 씨. 김 변호사님이 감정적인 순간을 깨며 명령했다. 내일 명도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그 종이에 서명했다. 그의 잉크 자국은 힘없고 흐트러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패배의 서명이었다. 김 변호사님과 최 법무사님은 서류를 정리했다. 내일 아침 9시에 경찰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님, 집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최 법무사님, 내가 말했다. 그들은 방구석에서 여전히 조용히 흐느끼는 민준을 남겨두고 떠났다. 밖에서는 해가 지기 시작하며 집 안으로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준이 한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궁전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고 내일 그는 다시 먼지가 될 것이다. 남은 시간 11시간, 밤 9시. 이 집에서의 민준의 마지막 밤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치 집 지붕 자체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손님방이 있는 아래층의 전기는 여전히 완전히 끊겨 있었다. 수정은 다시 켜주지 않았다. 어둠은 절대적이었다. 커튼 없는 큰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달빛만이 그 어둠을 깰 뿐이었다. 민주는 값비싼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배에서 요란하게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어젯밤 비프 웰링턴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고픔은 현실적이었고 찌르는 듯 했으며 굴욕적이었다. 잠을 자려 했지만 뇌와 위장이 공모하여 그를 계속 깨어있게 했다. 위층에서는 따뜻한 빛이 계단을 따라 흘러내렸다. 제스민 차와 고급 목욕 비누의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것은 수정의 세계였다. 밝고 따뜻하고 편안한 세계. 민준이 방금 걷어찬 세계. 그리고 이제 그 성문은 그에게 굳게 닫혀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배고픔과 갈증이 그의 자존심을 이겼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빛의 근원을 향해 계단을 올랐다.
그는 2층 발코니에서 수정이 흔들리는 라탄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두꺼운 가죽 표지의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독서등이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옆에 작은 테이블에는 신선하게 자른 과일 한 접시와 김이 서린 차가운 생수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수정.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수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샥 소리를 내며 책장을 넘겼다. 구역을 침범했어요, 민준 씨. 2층은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배고파, 수정. 목말라. 민주는 자신을 최저점까지 낮추며 애원했다. 제발 물이라도 조금만 줘. 수정은 마침내 천천히 책을 닫았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남자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움푹 들어간 눈, 갈라진 입술, 땀 냄새 나는 구겨진 셔츠. 어제 큰 소리로 외치던 오만한 CEO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부엌에 수돗물이 있어요. 아직 상수도는 흐르니까요. 이 생수처럼 차갑지는 않겠지만 생존하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수정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수돗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결혼 5년 동안 그는 수입 광천수나 최소한 브랜드 생수만 마셨다. 남편한테 그냥 물을 마시라고. 전 남편이죠. 수정이 정정했다. 그리고 거지는 메뉴를 고를 수 없어요. 민준 씨, 예전에 나랑 결혼하기 전에 좁은 고시원에서 끓인 물 마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추억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는 수정의 발치로 기어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수정, 미안해. 그가 흐느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미쳤었어. 유라, 걔가 날 조종한 거야. 걔는 나쁜 여자야. 이제야 깨달았어. 내 사랑은 오직 너뿐이야, 수정. 수정은 마치 오물을 피하듯 발을 뒤로 뺐다. 그녀는 현미경 아래에 엮여온 표본을 관찰하는 연구원의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부르지 마요. 민준 씨, 내 지성을 모욕하는 거니까. 수정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 당신은 내가 제공하는 편안함을 사랑했지. 그리고 당신은 유라가 나빠서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가난해지자 그녀가 당신을 떠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만약 내가 지금 당신에게 5억을 준다면 당신은 당장 유라를 쫓아 달려갈 걸. 민주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악어의 눈물이 흩뿌려졌다. 아니야. 수정, 아니야. 네가 최고의 아내라는 걸 깨달았어. 두 번째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순종적인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할게. 뭐든지 할게. 날 쫓아내지 마. 나한텐 아무도 없어. 수정은 테이블 위에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민주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 병을 쳐다보았다. 천천히 수정은 병의 내용물을 옆에 있는 화분에 부었다. 맑은 물이 마른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저 화분 보여요. 민준 씨. 수정이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물 주는 걸 잊어서 시들었어요. 하지만 물을 주자마자 다시 살아날 거예요. 뿌리는 아직 튼튼하니까요. 수정은 민준의 눈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우리 결혼은 시든 화분이 아니에요. 우리 결혼은 당신이 베어내고 불태우고 그 재 위에 오줌까지 눈나무예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다시 자랄 수 없어요. 가서 수돗물 마시고 잠이나 자요. 당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수정은 다시 책을 폈다. 호화로운 복도에 울려 퍼지는 민준의 흐느낌을 무시한 채 수정에게 그 울음은 후회의 표시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존심의 소리였다. 남은 시간, 6시간, 새벽 2시,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두운 부엌에서 염소 맛이 나는 미지근한 수돗물을 마신 후 그는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 했다.
그는 동맹이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어제 수정이 감사 때 부숴버린 거실 책상 서랍에 그의 오래된 물리적인 전화번호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제는 쓸모없어진 휴대폰에 디지털로 저장되기 전 그의 오랜 친구들, 대학 동기들, 그리고 초기 사업 파트너들의 중요한 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달빛의 도움으로 민주는 그 책을 찾았다. 그는 유일하게 작동하는 통신수단인 유선 전화기를 방구석으로 가져와 바닥에 앉아 번호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 지금은 은행 부장인 대학 동기. 성훈. 여보세요. 누구세요? 새벽 2시에. 성훈의 목소리는 잠기고 짜증이 나 있었다. 성훈아, 나 민준이야. 박민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 미쳤냐? 이 시간에 전화하게. 무슨 일이야? 성훈아, 도움이 필요해. 내가 지금 유동성 문제가 좀 생겼어. 현금 대출이 필요해. 내 자산이 풀리는 대로 다음 주에 2배로 갚을게. 건너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너 아직 뉴스 안 봤냐? 무슨 뉴스? 동문회 단톡방 난리 났어. 어젯밤 9시에 유진홀딩스에서 공식 보도자료 냈더라. 민준테크 CEO가 자금 횡령 및 윤리 위반 스캔들로 해임됐다는 내용이야. 내 사진 크게 박혀서 나왔어. 링크드인에도 이미 퍼졌고 민준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수정은 장난을 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민준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나 은행에서 일하잖아.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랑 엮일 수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딸깍. 연결이 끊겼다. 민준은 떨었다. 그는 2번째 번호를 눌렀다. 자주 파티를 같이 하던 사업 파트너. 지환. 없는 번호였다. 3번째 번호, 시골의 어머니. 민준은 망설였다. 3년 동안 집에 가지 않았다. 예전에는 부끄러웠다. 그는 고급차를 몰고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제 그는 잠자리를 구걸하기 위해 전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부모님 댁에 번호를 돌렸다. 긴 신호음만 가고 받지 않았다. 당연했다. 시골의 노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든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수정은 그의 돈만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수정은 그의 이름을 빼앗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평판은 화폐다. 그것 없이는 민주는 범죄 기록이 있는 특별한 기술 없는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 아내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직 CEO를 누가 고용하고 싶어 하겠는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유라인가? 그녀가 마음을 바꿨을까?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박민준 씨. 수정의 변호사인 김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잠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신선하고 전문적이었다. 원하는 게 뭐야? 민준이 쉿. 소리를 냈다. 단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박민준 씨. 아침 9시는 최종 마감 시간입니다. 9시 10분에 쓰레기 수거 트럭이 올 예정입니다. 그 전에 담장 밖에 나가 계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기 폐기물과 함께 수거되더라도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악마야. 민준이 속삭였다. 저희는 단지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박민준 씨. 그리고 게임을 시작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짐 잘 챙기십시오. 전화는 끊겼다. 민준은 수화기를 금이 갈 때까지 내리쳤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곧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될. 이 집의 말없는 벽들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좌절의 비명이었다. 남은 시간 2시간. 아침 6시. 해가 떴다. 그 아름다운 황금빛 햇살은 민준에게 조롱처럼 느껴졌다. 수정은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권위와 순수함의 아우라를 발산하는 상아색 블레이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는 현대적으로 틀어 올렸고 얼굴은 상쾌했다. 그녀는 방금 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주주총회를 이끌 준비가 된 여성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 롤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민준을 향해 그 롤을 던졌다. 롤은 민준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이게 뭐야? 민준이 멍하게 물었다. 당신의 새 여행 가방이죠. 수정이 커피를 내리러 부엌으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창고에 있는 루이비통 가방과 리모와 캐리어는 법인 카드로 구매했기 때문에 회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신은 가져갈 권리가 없어요. 민주는 무릎 위에 놓인 큰 쓰레기 봉투 롤을 쳐다보았다. 이것은 최후의 모욕이었다. 수정은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수정, 서둘러요, 민준 씨. 시간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수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당신 옷만 챙겨요. 비싼 정장들은 두고 가요. 내 돈으로 산 거니까.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속옷만 챙겨요. 그것들만이 순수하게 당신 것이니까. 형언할 수 없는 좌절감에 민주는 다리를 끌며 손님방으로 갔다. 그는 옷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르마니, 휴고보스 정장, 실크 셔츠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만져보았다. 지시에 따라, 그리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두려워. 민주는 낡은 옷들만 챙겼다. 빛바랜 티셔츠들, 이제는 좀 작아진 청바지, 그리고 그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입었던 낡은 후드 재킷. 그는 모든 것을 그 검은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었다. 바스락, 바스락. 그 비닐 소리가 귀에 무척이나 시끄럽게 들렸다. 짐을 다 싸고 나서 그는 거울을 보았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큰 꿈을 가진 가난한 남자. 하지만 이제는 꿈도 없이 그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존심은 마이너스였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수정은 아침 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신 시계. 수정이 갑자기 민준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준은 손에 든 파텍, 필립 시계를 쳐다보았다. 어제 압수당하지 않고 그가 숨겨둔 유일한 사치품이었다. 이건 생일 선물이잖아. 내 거야. 뒷면을 확인해봐요. 수정이 태연하게 말했다. 민주는 시계를 풀어 뒤집었다. 그는 뒷면 케이스의 작은 각인을 보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무게가 약간 가볍게 느껴졌고 초침이 뚝뚝 끊어지며 움직였다. 고급 기계식 시계 특유의 부드럽게 쓸어가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거 복제품이에요, 민준 씨. 수정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설명했다. 진품은 이틀 전 당신이 술에 취했을 때 이미 은행 금고로 옮겼어요. 당신이 잠들었을 때 바꿔치기 했죠. 당신은 차이도 못 알아챘죠. 그렇죠. 그건 당신이 그 가치가 아니라 가격표만 중시했다는 증거예요. 민주는 손에 든 시계를 공포에 질려 쳐다보았다. 그의 인생처럼, 심지어 그의 시계조차도 가짜였다. 그는 시계를 바닥에 내던져 유리가 깨지게 했다. 가져가. 전부 다 가져가. 만족해. 아주 많이. 수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15분 남았어요. 집은 조용했다. 어제와는 다른 침묵이었다. 어제는 긴장의 침묵이었다. 오늘은 평화의 침묵이었다. 수정은 방금 닫은 문에 기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가슴이 가벼워졌다.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5년 동안 바보인 척했던 부담감. 외도를 보며 마음의 상처를 참아냈던 부담감. 모든 것이 사라졌다. 다 끝났습니까, 사모님? 임 여사님이 부엌에서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을 들고 나타나며 물었다. 수정은 눈을 뜨고 잔을 받았다. 네, 끝났어요. 여사님, 이제 집이 다시 깨끗해졌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임 여사님이 활짝 웃었다. 매우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 여자애가 쓰던 침구는 다 버렸습니다. 뒤뜰에서 태워버렸어요. 그냥 세탁하기엔 너무 찝찝해서요, 사모님. 수정은 웃었다. 자유롭고 상쾌한 웃음이었다. 고마워요, 여사님. 역시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네요. 수정은 다시 거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확실히 많은 물건이 사라졌다. 진품 그림은 그녀가 안전하게 보관했고 보석은 은행에 있었다. 집은 약간 텅 비게 느껴졌지만 이 공허함은 캔버스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캔버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개인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아빠라는 이름이 떴다. 수정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수정아, 소식 들었다. 변호사한테 보고 다 받았어. 모든 게 잘 처리됐다고. 괜찮으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기색도 있었다. 괜찮아요, 아빠. 아주 괜찮아요. 수정이 대답했다. 훌륭해. 잘했다. 네가 마침내 단호하게 행동해서 아빠는 자랑스럽다. 그 기생충 같은 놈은 교훈을 얻어야 해. 아, 그리고 이사회가 내 제안에 동의했다. 민준테크. 이제 유진테크로 리브랜딩 할 건데 새로운 CEO도 준비됐어. 사기꾼이 아니라 하버드 출신의 전문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 고문으로 출근할 준비됐니? 수정은 미소 지었다. 현관의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강한 여자를 보았다.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는 남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자. 준비됐어요, 아빠.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죠. 수정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길을 마주한 큰 창문으로 걸어갔다. 커튼 뒤에서 살짝 엿보았다. 밖의 보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떠났다. 그의 흔적은 잔인한 서울의 번잡함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저 과거일 뿐이었다. 이혼 통계, 수정의 성공, 자서전 속의 작은 각주. 수정은 등을 돌려 웅장한 거실을 바라보았다. 48시간. 그녀가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나가라고 48시간을 줬지만 사실 그 48시간은 수정이 자신에게 준 시간이었다. 과거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왕관을 되찾기 위한 시간. 그리고 이제 여왕은 자신의 왕좌로 돌아왔다. 수정은 잔을 내려놓고 주침실. 그녀 자신만의 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그녀에게는 큰 계획이 있었다. 새로운 인테리어, 새로운 사업, 그리고 온전히 그녀 자신의 삶. 게임은 끝났다.